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 전격 사퇴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퇴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 전 총리는 사퇴하면서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대법원의 판단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선물을 건넨 배경으로 통일교가 YTN 인수를 희망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걸로 알려진 목걸이와 가방 등을 찾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어젯밤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 바로 사의를 표했고 즉시 수리됐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같은 날 물러난 겁니다.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13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젯밤 10시 28분 사의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의 탄핵안이 안건으로 오른 직후입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발의돼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갑자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회의 표결 직전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의 표명 20여 분 만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한 날 최 부총리도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사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6.3 대선까지 약 5주 동안 국정 운영을 책임집니다. 사상 초유의 대행 체제로 국정 공백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4명,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15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국내외 경제 문제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데 정치 리스크가 경제까지 흔들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정치 탄핵, 국정마비, 이재명 세력 사죄하라! 이어 긴급 의총을 열고 통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7월까지 한미 양측이 협의 결과를 내기로 했고 우리 측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의 핵심 주체인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협의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이달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해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부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지만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안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수장이 모이던 경제 컨트롤타워 F4 회의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 신용도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그동안 12.3 내란 사태 여파로 흔들린 대외 신용도 관리를 위해 주요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계자 등을 만나왔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정치적 안정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S&P는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제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외교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본인의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우리 손에 달렸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전 대행은 사퇴 하루 만인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출마 명분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비상계엄과 잇단 탄핵 등으로 드러난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전 총리 출마에 민주당은 내란 피해자의 출마는 추악한 노욕이자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국민의힘 역시 혼돈 속에서 한 전 총리와 단일화 가능성을 놓고 후보별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탄핵 선고가 내려진 한 달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기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심판이 직접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부터 한덕수 차출론은 피어올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같은 날 윤상현 의원은 아예 한 권한대행을 찾아가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대선 출마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좋은 카드죠,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드리니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세요. 지난달 10일 후보 등록 공고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열리자 의원들은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한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다가 지도부의 만류로 취소했고, 한덕수 추대론을 앞장서 얘기하던 박수영 의원 등은 한 권한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당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최근 측근들을 통해 대선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4일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 주자로 선거판에 뛰어들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도 이력서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KT에 이어 연이은 유출 사고에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과 말씀이라면서 알바몬이 올린 공지문입니다. 지난 30일 알바몬에 대한 해킹 시도가 감지됐고 일부 회원의 이력서 정보 22,473건이 유출됐다고 알렸습니다. 알바몬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권했습니다. 현재 모바일 앱에서는 접속할 수가 있지만 웹페이지에선 사이트 이용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이 고객의 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SKT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턱없이 모자란 보안 투자가 해킹을 막지 못한 원인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는 0.56%밖에 안 쓰고 있어요. 정보보호 투자액을. 이렇게 여기에 소홀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해달라는 권고와 함께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정부가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것,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강제 송환을 앞둔 수감자들이 언론사 카메라에 SOS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8일 백악관 마당에는 불법 이민자들과 그들의 죄명이 담긴 머그샷 100장이 나란히 전시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요.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기 쉽도록 생중계하는 구역을 골라서 배치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 단속을 취임 100일의 성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추방이 행정적 오류로 이루어지거나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추방을 막기는 했지만 갱단과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감된 베네수엘라 이민자 137명, 여전히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이송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SOS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들이 갇힌 곳에 보낸 드론을 보고 새빨간 옷을 입은 30여 명이 모여서 구조 신호를 만든 겁니다. 일부 이민자 가족들은 갱 단원도 아니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엘살바도르로 보낸다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전에 없이 신속한 재판이었습니다. 만약 대선 전 파기환송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문을 낭독합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전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뒤집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2명의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것과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그대로입니다. 후보자의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1심의 논리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언 당시 상황이나 전체적 맥락을 보고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할지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을 33일 남겨둔 시점에서 나온 파기환송에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대법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입장을 조금 생각 좀 해보고요.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이날 선고로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양형을 언제 어떻게 판결할지는 고법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1심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파기환송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논란입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이 재직 중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상고심에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다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내릴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계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포함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개입니다.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내려간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재판 등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재판은 심리가 한창이거나 최근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재판들은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2년 넘게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장 하급심 재판부는 6월 재판 일정을 잡는 데 고민입니다. 대장동 재판부는 오는 14일 6월 재판 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입장을 밝히겠다 했는데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각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89.77%.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결정된 만큼 민주당에선 후보 교체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재판을 어떻게 할 건지 정치적 공방이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에선 대법원의 쿠데타라며 일제히 판결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결정된 만큼 후보 교체 얘기는 나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표적 수사였고 어떤 정치적 사냥 수사였고 보수적인 법관들이 이것을 지탱해 준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만 대선 전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의 경우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도 전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84조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정치적인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면서 정부와 연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검찰의 영장을 확인해 보니 통일교가 보도 전문 채널 YTN을 인수하려고 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자택을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직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려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통일교가 보도 전문 채널 YTN 인수전에 참여한 사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 해부터 YTN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가 민영화를 주도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가 YTN 인수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분을 사들여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해야 인수가 가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개발 사업, 대통령 취임식 초대와도 관련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에게 건넨 선물들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조악하기 그지없다며 현대판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해양관계 장관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제5차 에이펙 해양장관 회의는 한국이 에이펙 의장국으로 개최한 첫 번째 분야별 장관회의로 21개 에이펙 회원국 해양수산부처 고위급 인사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푸른 미래를 향해 항해하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해양협력 강화와 함께 해양 쓰레기 공동 대응 등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열린 아워 오션 컨퍼런스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 강도영 해수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요란한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린이날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